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니 저희 친정엄마가 쓰러지셨던 그날이 떠오르네요. 그때도 이맘때처럼 낮은 덥고 밤엔 추웠거든요. 그때 엄마가 쓰러지시고 앞으로 평생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의사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요. 안 그래도 만신창이인 제 몸과 마음을 이기심으로 짓밟아버린 시어머니에게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았던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시어머니도 꽤나 반성한 게 눈에 보이는데 이제는 마음 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처럼 제 시모께 살갑게 대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제가 너무한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서 글을 한번 써봅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아주 건강했던 분입니다. 주말마다 교회 봉사도 다니시고 평일에는 친구 그리고 큰이모랑 운동도 여러 개 다니세요. 수영, 탁구, 마라톤 등 활동적인 분이십니다. 사실 원래는 집이 제일 편하셨던 분이세요. 평생 가정주부셨는데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홀로 되신 이후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셨고 약도 2년인가 복용하셨습니다. 무기력증에 며칠간은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시고 누워만 계신 엄마를 보며 저희 남매는 또 한 번 초상을 치르게 될까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요. 그런 저희 모습이 불쌍하다 생각하셨는지 어머니는 자리를 훌훌 털어 일어나시고 그 다음부터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 활동을 하셨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할 수는 없고 이런저런 일도 많았지만 어쨌든 약 10년 전부터 엄마는 쭉 활동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에 안심할 때쯤 저도 결혼을 하게 됐었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홀 어머니라서 제 남편이 장모님을 모시게 될까봐 엄청 걱정하셨는지 첫 인사자리랑 상견례에서 무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희 엄마는 웃으면서 지금도 언니랑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는데요.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성격들이 강해서 같이 살면 제가 피곤해요. 하시면서 농담 섞어 저희에게 기대지 않으시게 했다는 의지를 밝히셨어요. 저는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가고 친정이고 간에 혼자 남으신 부모님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저는 자식으로서 당연히 돌봐드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정이 안 되면야 그때 가서 요양원을 알아보지만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엄마의 답변이 썩 성에 안 찬 듯 다들 그렇게는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나이 70, 80이 돼봐야 알겠죠.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저도 되묻고 싶었습니다. 어머님도 만약 혼자 되시고 나서 나이 70, 80이 되어도 자식이랑 살고 싶단 생각 안 들 자신 있으시냐고요. 그치만 저는 용기가 없는 며느리였고 당시 남편만 쥐잡듯이 잡아서 다시는 어머니가 그런 무례한 말씀 안 하시게 조치해달라고 으름장을 놓을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친정엄마는 혼자 되신 분이라고 걱정도 안 들 정도로 스스로 모든 것을 배워나가고 또 진취적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더 저희한테 기대셨고요. 시아버지가 외부 활동이 많으신 편인데 어머님을 거의 안 데려가세요. 두 분이 성격이 잘 안 맞아서 예전부터 거의 따로 국밥 마냥 사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다 장남인 형님은 먼 지방에서 살고 계시고 차남인 제 남편은 그나마 차로 1시간 거리에 살아서 그런지 핸드폰 조금 안 돼도 저희를 호출하시고 집에 바퀴벌레가 나와도 저희한테 전화하시더라고요. 잡아달라고요. 저희가 1시간 거리 달려서 시댁에 바퀴벌레 잡으러 가야겠습니까? 게다가 저희는 맞벌이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부탁은 몇 번 거절했더니 저더러 너 친정엄마한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잘해드리지? 내가 시어머니라 그러니? 시자라 거리감 느끼는 거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열받아서 저희 친정어머니는 바퀴벌레가 나와도 당신께서 맨손으로 잡으시고 핸드폰 안 되면 가게로 가서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딱히 도움을 요청하신 적도 없거니와 어머님,
저희가 매번 거절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주말에 가서 해드린대도요.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 말에 바락바락 대든다며 한 달을 머리 싸매고 누우셨다더군요. 시금 전폐하셨다더니 정작 한 달 뒤에 만났을 때는 살이 쪄 계신 게 코미디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는 시시때때로 저희 친정엄마를 경계하셨어요. 그 도가 진짜 지나치다 싶더라고요. 저희가 18평 신혼집에서 시작하다가 돈 많이 모아서 32평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극구 반대하시는 거예요. 애도 하나인데 굳이 방이 3개 있는 큰 집에 가야 할 필요가 있냐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애가 둘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돈 모아서 집 늘려간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돈 한 푼 보태주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친정엄마가 가구 사라고 2천만 원 보태주셨어요. 그런 엄마도 가만히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엄마한테 2천만 원 받은 거 아시고는 더 노발대발 흥분은 가라앉히지 못하시더니 너희 엄마가 너네랑 같이 살려고 돈 대준 거 아니니? 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를 너희 엄마라고 지칭했고 저는 그게 너무 무례하다 느껴져서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는 꼬박꼬박 사부인, 안사돈이라고 호칭 제대로 해주시는데 어머님은 너희 엄마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했더니 그깟 호칭이 뭐가 그리 대수냐면서 화내시더군요. 그리고는 아무튼 간에 합가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아들 어른이랑 사는 거 아주 불편해해. 서로 배려해 가면서 살아야 부부지. 라고 하시길래 생각도 안 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되려 따졌네요. 저희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서도 방을 어떻게 꾸몄는지 엄청 궁금해 하시더군요. 저희가 안방은 패밀리 침대 넣어서 다 같이 자고 방 하나는 아이방, 방 하나는 운동기구랑 제 책상 하나 넣어놨다고 하니까 공간 활용을 왜 그렇게 했냐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군요. 그게 복선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렇게 저희 집도 넓히고 부모님들도 건강하시고 저희 아이도 잘 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온다고 하나요? 친정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기절할 듯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전조 증상도 없으셨다더군요. 그리고 쓰러지시면서 하필이면 옆에 보도블럭 모서리에 부딪히셔서는 피도 많이 흘리셨고 목뼈도 다치셨다고 했어요. 스텐스 시술로 급한 불은 껐지만 머리랑 목뼈 다치신 게 더 심각했고 피를 많이 흘리셔서 의식도 빨리 찾지 못하셨어요. 수혈도 받으실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고 의사는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무의식 중이지만 회복이 딱히 빠르지가 않다고 하시더군요. 머리 다친 건 MRI 찍었는데 딱히 큰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도 엄마가 근 일주일을 깨어나지 못하시는 바람에 저는 정말 아빠를 이어 엄마도 이렇게 잃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기적적으로 깨어나셨고요. 병원에 입원도 오래 하셨고 목뼈 다친 것과 한동안 피가 순환되지 못해 뇌에 산소가 가지 못했던 후유증으로 엄마는 왼쪽 팔과 왼쪽 다리 쓰시는 걸 불편해 하셨어요. 엄마는 당신이 오른손잡이인데 다행히 왼쪽이 고장이라며 농담을 하실 정도였지만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엄마는 휠체어도 제대로 못하실 것 같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시더군요. 그런 엄마 응원하며 저도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저희 엄마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엄청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병원비 하라고 100만 원도 보내주시고 전화도 자주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께 저는 참 감사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부인이라 걱정을 해주시는구나 싶었고 사람이 아플 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평생 인연 나뉜다더니 저도 어머님께 서운했던 것들이 그렇게 눈 녹듯 풀리는구나 싶을 정도로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면 올수록 이상하다 싶었어요. 걱정이 그 걱정이 아니신 것 같은 거예요. 팔다리 못 쓰시는 것에 대해 진행 상황을 세세하게 여쭈시는 것도 모자라
퇴원 후 거처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물으시더군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있고 결혼 앞두고 있는 대학 교수입니다. 안 그래도 남동생이 본인이 엄마 모시고 싶다고 하는 걸 저도 마음이 안 놓여 서로 모시겠다고 하던 중이었고요. 앞으로 쭉 합가는 못하게 될지는 몰라도 일단 거동이 불편하신데 당연히 제가 봐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워킹맘이라 안 그래도 아이 키우랴 일하랴 벅찬 감도 있어서 퇴사를 생각하기도 했던 차고요. 그래서 그런 저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니 아니 저는 사실 굳이 말하고 싶지도 말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머님이 진짜 집요하게 물어보셔서 어쩔 수 없이 다 대답한 것들입니다. 아무튼 어머님이 제 대답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시며 우리 아들이 불편해한데도 나이 40 간 넘어서 장모님 뒤치다꺼리를 해야겠냐 우리 아들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치다꺼리라뇨. 그럼 저희 엄마 락앤락 뚜껑도 제대로 못 여시는데 굶어 죽으란 말씀이세요? 상태 좋아지실 때까지 자식이 좀 돌봐드려야죠. 그리고 제가 남편 시킬 것 같으세요? 제가 다 하겠죠. 라고 했더니 어쨌든 제 신경이 친정 엄마한테 가면 남편이랑 자식 돌보는 게 뒷전이 되고 그렇게 되면 본인 아들이 피해를 보니 절대로 합가를 하면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때 정말 정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본인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며느리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아도 되는 겁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엄마는 대학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 가셨고 거기서 재활치료 집중적으로 받으려고 입원하신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그 병원이 저희 집이랑 고속도로 잘 달리면 40분 정도 되는 거리라 제가 일주일에 2번 가서 엄마를 보살펴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남동생이 휴가 썼고 너무 고맙게도 남동생 결혼할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저희 올케가 수고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끼리 으쌰으쌰하며 엄마 회복을 돕는 동안 어머님은 제가 혹시라도 엄마를 모실까봐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더군요. 정말 다행히도 엄마는 회복에 탄력이 붙어 곧잘 걸어 다니게 되셨고 목발도 조금 더 간소화된 것으로 바꾸셨어요. 산책도 하셨고 편의점에서 물건도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나아지는 게 눈에 보일 때쯤 퇴원을 생각하게 되었고 저희는 가족 회의를 통해 제가 한 달 정도 남동생이 그 이후 한 달, 그 다음은 큰 이모네에 가시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도 그걸 알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남편한테 카톡해서는 정말 편하냐고 사위가 장모님 모시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지 아냐며 그냥 처남한테 한 달에 돈 얼마 주면서 아예 넘겨버리라고 말한 메시지를 보게 됐어요. 저희 엄마가 무슨 짐짝도 아니고 너무 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그 말에 불같이 화를 내며 장모님이 본인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다네요. 그런데 퇴원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대뜸 어머님이 전화하셔서는 1톤 트럭으로 짐 좀 보냈다고 받아서 올리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너무 놀라서 무슨 짐을 1톤 트럭 가득 차게 보내시냐고 했더니 시댁에 놓을 자리가 없어서 너희 집에 좀 놔두려고. 너희 작은 방 하나 남는 거 있지 않니? 거기다가 좀 놔둬라. 내가 언제 시간 맞으면 찾아갈란다. 하시더군요. 보니까 용달로 어머님 낡은 화장대, 자개 옷장, 옛날식 커다란 미싱기 같은 걸 바리바리 보내시더라고요. 심지어 거미줄이 막 쳐져 있는 골동품 같은 거요. 이걸 왜 안 버리고 저희 집에 놔두시냐 하니 버리긴 아까운데 시댁엔 자리가 없어서 거기 잠깐 두는 거라며 어차피 방 하나 남는데 거기다 두면 되지 않느냐고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일단 용달은 내려야 하니 어머님 말씀대로 작은 방에 넣어놓긴 했는데 발도 들이지 못할 정도로 꽉 차더라고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 시어머니께 곧 엄마 모셔야 할 방에 어머님 물건 가득 넣어놓으라 하시면 저더러 어쩌라는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바로 끊으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거 사진 찍어 남편에게 전송하고 그대로 용달 다시 불러 시댁에 보냈어요. 시모한테 계속 전화 오는 거 다 거절했고요. 저도 시모한테 며느리 노릇 하기 싫더라고요, 이제. 남편한테 엄마 일로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남편도 자기 엄마가 너무한 거 아니까 저한테 꼼짝 못했고요. 그러다가 대박 사건이 터졌죠. 큰 이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네 엄마한테 네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다더라. 나이 들어서 자식 도움받는 거 보기 안 좋지 않냐면서 딸내한테 신세질 생각하지 말랬다더라. 내가 다 어이가 없어서 따질랬더니 네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무슨 그런 사돈이 다 있다니? 아니 안 그래도 애들한테 신세 안 지려고 최선을 다해서 재활치료받는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 동생이 뭐 너네 집에 눌러 살겠대? 내 동생 내가 책임져. 황당해서 원! 라고 이모가 울부짖으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야말로 눈이 뒤집혀지더군요. 엄마한테 전화해 사실이냐고 물으니 그렇긴 하지만 굳이 따지진 말라면서 아픈 본인 잘못이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하려다가 그냥 시동 걸어 시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역시나 시아버지는 집에 안 계셨고 어머님 혼자 파자마 차림으로 편하게 계시다가 저보고 눈이 휘둥그레 해주시더군요. 네가 여긴 웬일이냐? 어머님, 제 친정 어머니께 전화하셨어요? 딸내 신세질 생각 말라고? 뭐? 난 또 무슨 일이라고? 예, 설마 내가 그렇게 얘기했겠니? 나는 그냥 우리 아들 처남이 아직 혼자 살고 그러니 거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딸내한테는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우리 아들이 또 장모님 모신다고 하면 집에서 빤스도 못 입고 갇혀있고 불편하지 않겠니? 그렇게 되면 서로 불편하지. 그래서 피차 더 좋은 방법을 말씀드린 거야. 그리고 자식한테 기대지 말라는 게 뭐 틀린 말이니? 난 그런 거 도통 이해가 안 가서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혼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버텨야지. 그걸 어머님이 왜 결정하시는데요? 물론 제 남편이 어느 정도 불편할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미리 동의도 구했고 사과도 했고요. 정말 괜찮대요. 그리고 이럴 때 안 모시면 본인도 마음이 불편할 거라면서 더 오래 모시자고 얘기했던 게 아이 아빠예요. 그래도 제가 한 달이라고 딱 기간 정해놓은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엄마도 자식들 집에서 신세 지는 거 부담스러워하세요. 저희가 모신다고 한 거지 엄마가 먼저 오겠다고 한 적도 없고 또 상황이 나아지면 한 달 안 채우고 먼저 나가실 거라고 했어요. 제가 따발총처럼 어머님께 쏘아붙이자 어머님 얼굴이 벌개지더니 그야 안사돈도 민망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솔직히 사람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너희 집에 있다가 혹시 몸이 안 좋아지시면 아예 눌러 앉으시면 어떡하니? 그건 내가 반대인데?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이 이런 건 시댁에서 관여해야 할 사항이라며 눈치 안 보고 막 나가는 제가 이상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홀어머니 있는 딸이 결혼시장에서 얼마나 최하 등급인 줄 아냐면서 사위 처가에 다 빼앗긴다고 볼멘 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홀어머니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정정하셔야지. 왜 아프고 그러신다니? 하필이면 거동이 불편해지실 건 또 뭐야? 아프더라도 그냥 손 덜 가는 그런 질환이나 걸리시면 좀 좋아?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제가 빡 돌아서 어머님, 그게 어떻게 맘대로 되나요? 그리고 어머님은 나중에 안 아프실 줄 아세요? 지금도 당뇨기 있으시고 무릎 아프다 매일 앓는 소리 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놀란 듯 절 보시더군요. 어머님은 평생 건강하시고 평생 안 다칠 줄 아시냐고요. 그리고 사람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요. 아버님도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어머님 혼자 남으시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자식한테 안기 대고 사실 자신 있으세요? 저는 어머님보다 훨씬 젊은데도 앞날을 확신 못하고 사는데 어머님은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신 거예요? 뭐라고? 아니, 내 말은 그냥 자식들 생각해서.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어머님은 나중에 거동 못하실 때 자식 도움 절대로 안 받으실 거냐고요. 아니, 무슨 그렇게까지 너는 극단적으로 말을 하냐.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제가 언제 저희 친정어머니 평생 모신다고 했어요? 상황이 좀 그러니까 집에 좀 모시겠다는 건데 왜 그러세요? 제가 소리를 빽 지르자 어머님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할 말 다 했지만 어머님은 제 말에 대답도 안 하시고 저더러 너무 한다는 말만 반복하시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실 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 저도 할 말 다 한 걸로 애써 기분을 풀었죠. 어머님이랑은 이제 다시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이번에 작은 방에 어머님 물건 용달 부른 일을 계기로
제 남편도 많이 화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연을 끊고 살아도 자기는 저한테 며느리 노릇 절대 안 바랄 거라며 제 마음을 알아주더군요. 그렇게 두어 번의 명절을 보냈을까? 엄마는 저희 집에서 3주 정도 계시다 남동생 집으로 가셨고 불편하시다며 2주 만에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혼자 계셔도 틈틈이 저희 자식들과 이모, 조카들의 도움을 받으며 전혀 불편함 없이 회복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의원도 부지런히 다니시고 재활 치료도 누구보다 열심히 받으셨어요. 덕분에 거의 80% 신경이 돌아왔고 뛰지만 못할 뿐 일상생활을 거의 다 회복하셨어요. 취미생활도 예전에 액티브한 활동에서 조금은 정적인 활동으로 요리 클래스나 프랑스 자수 같은 걸로 무료함을 해결하시기도 했고요. 그런 엄마의 모습이 한편으론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걱정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을 무렵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빙판길에서 넘어지시면서 하필 뾰족한 철근 옆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엉치뼈와 골반뼈가 동시에 골절이 되셨어요. 아예 못 걷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예전 감정은 감정이고 솔직히 그 정도로 다치셨는데 병문안 한 번 안 가면 정말 저도 할 말 없는 며느리가 될 것 같아 병원에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새 얼굴이 반쪽이 되셔서는 저희를 물끄러미 올려다보시는데 그 눈빛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형님네가 계시지만 아랫지방에 살고 계셔서 간병은 아예 말조차 안 나온 상태이고 아버님 혼자 어머님을 돌보시게 되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머님께 평생 밥상만 받아보신 분이지 밥 먹고 나서 치우지도 않으실 뿐더러 물도 제 손으로 잘 안 떠다 드시는 분이에요. 누가 옆에 있으면 꼭 시키려 하시지 제 손으로는 빨래도 한 번 해본 적 없는 분이라 간병인을 절실히 바라시더군요. 어머님 화장실만 간신히 도와드릴 뿐 밥 먹는 것도 떠 먹여주기 싫다고 간호사를 시키려고 해서 병동에서 혼이 나셨다네요. 그뿐만 아니라 양치나 세수 같은 것도 잘 안 도와드리셨고요. 그래서인지 어머님이랑 병원에 있는 그 짧은 3일 동안 계속 싸우셨댔고 몸이 아픈 것보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님이 더 힘들다 하시더군요. 그렇다고 간병인을 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엄청 짠돌이라서요. 돈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병인을 구해드리고 비용도 되겠다 하시니 어머님이 갑자기 펑펑 우시며 서운하다 하시더라고요. 왜 집에 모시고 갈 생각을 안 하고 대뜸 병원에 자기 혼자 두고 갈 생각을 하냐면서요. 그러면서 네 친정엄마는 그렇게 애틋하게 여기면서 집에 어떻게든 모시려고 안간힘을 쓰더니 내가 아프니까 왜 거들떠도 안 보니?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암만 며느리라도 너도 내 자식이지. 네가 그랬잖니.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돌봐드려야 한다고. 그래놓고 나는 간병인만 달랑 붙여놓는다고? 정말 서운하다.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남편은 옆에서 한숨을 팍 쉬며 와이프 이제 일 다시 시작해서 바쁘기도 하고 저번에 장모님 일로 서로 기분도 상한 상황인데 우리 집에 오려고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러게 그때 말이라도 좀 잘하시지. 라고 제가 할 말을 대신 해주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편찮으신 상황에 대놓고 꼬시다 이런 말 하기가 솔직히 좀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병원이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성통곡을 하시며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울고불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안 하던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자기 힘들다 아프다 시아버지가 하도 귀찮다 난리를 쳐서 간병인을 구하긴 했는데 탐탁치 않다 등 하소연을 줄줄 하시는데 결국 결론은 저희 집에 오고 싶다는 이야기.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다 나을 때까지 모시는 거 예전 같았으면 절대 싫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친정 엄마한테 그렇게 대한 거 알면서 누가 냉큼 모시나요? 그건 바보 아니에요? 제가 그때 시어머니 망원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었는데요. 시어머니 다치신 얘기를 저희 친정엄마도 알게 되셨어요. 저번에 저희 친정엄마 입원하셨을 때 시어머니가 100만 원 주신 거 알고 계신 터라 이번에 되갚는다고 돈을 보내주신다고 계좌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엄마가
그때 너희 시어머니 덕담 덕분에 나도 회복 잘했으니 되갚아 드려야겠다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배 잡고 웃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거셨다더군요. 대략 대화는 사부인 이번에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꼼짝을 못하신다면서요. 에구 어쩌다 그러셨어요. 그때 100만 원 보내주시고 또 따로 격려도 진심으로 해주신 덕분에 저 재활치료 잘 받고 잘 회복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우물쭈물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빨리 끊으려 하셨대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아니, 그런데 앞으로 회복을 어찌하려 그러세요? 자식한테 도움받는 거 진절머리 나게 싫어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 바깥 사돈분이 계시니 걱정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간병인을 구하시는지요? 아, 그건 자식의 배우자가 불편해할 거 생각하는 게 참 어른이라고 하셨으니 제 딸네 집은 절대로 안 가시겠네요. 사실 뭐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 안사돈께서는 자식한테 부담 주는 부모 절대 안 될 거라고 호언 장담을 하셨으니 향후 행보가 어떠실지 안 봐도 눈에 훤하네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쾌차하시길 빕니다. 저도 계좌로 마음 보내드렸습니다. 사부인 응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아무 말 못하셨다네요. 그 얘기 듣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그러면서 저한테는 시모한테 가진 앙금 다 풀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대신 복수했으니 저는 더 모진 말 할 필요도 없고 시모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희 엄마도 아닌 척해도 사실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어서 우리 집 안 오겠다는 엄마를 기어코 저희 집으로 잠깐 모셨던 거고요. 한마디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던데 어머님이 그렇게 무정하게만 나오지 않았어도 저는 어쩌면 시어머니 다 나으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모셨을지도 모르죠. 저희 친정 엄마 때처럼요. 이 세상에 과부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아프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사람 앞날은 그 누구도 모르는 건데 경솔함은 돌고 돌아 결국 나 자신을 공격한다는 걸 시어머니는 뼈저리게 아셨을 겁니다. 시모는 저희 엄마랑 통화하신 이후로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않으셨고 얘기 듣자 하니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간병인 구해서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을 하셨다더군요. 저희 집에 너무 오고 싶어 하셨는데 어머님의 구업으로 결국 이도 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게 되셨다더군요. 그 이후로 1년에 서너 번 정도 만나 뵙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엄청 말 조심하시는 게 눈에 다 보일 정도예요. 다만 저희 친정 엄마한테 막말했던 건 사과받지 못했지만 뭔가 느낀 게 많으시겠죠. 저는 이혼 후 한국을 떠나 아이 셋과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큰아이가 한국 나이로 19살이고 막내는 이제 10살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는 7년 정도 되었으니 이혼한 지도 그쯤 되었겠네요. 현재 프리랜서로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새 아이와 먹고 살 만큼은 됩니다. 큰아이는 아직 어린데도 자기 대학 학비를 본인 힘으로 미리 벌겠다며 유튜브를 하는데 꽤나 소질이 있는지 한 달에 2,000달러도 벌고 그러더라고요. 딸아이가 하는 유튜브가 대체 어떤 세계인가 하고 둘러보다 보니 이런 사연 올리는 게시판이 많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법한 이야기를 보다 보니 제 이야기와 비슷한 사연 썰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글로 적어 내려가 보면 어떨까 해서 이 새벽에 노트북을 켜고 타닥타닥 쓰고 있네요. 이혼을 왜 했는지부터 밝혀야겠군요. 전 남편이랑은 한국에서 소개팅으로 만났고요. 남들과 비슷하게 1년 반 정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친정이 안 계십니다. 제가 10살 때쯤 사고로 두 분이 같이 돌아가셨고 그대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외삼촌이 계시는 이곳 미국으로 잠깐 건너와서 학교 다니다가 대학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덕분에 영어는 곧잘 하고요. 외삼촌 밑에서 일도 도와드린 덕분에 컴퓨터 쪽에 재능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의 진로를 그쪽으로 정해 쭉 공부했고 전공 살려 한국에서 일했었죠. 사실 일 어느 정도 하다가 다시 미국 가서 아이의 영주권 얻어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전 남편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 놀러 앉게 되었었네요. 얘기만 들으면 한국, 미국 오갈 정도로 제가 여유롭게 살았던 것 같지만 딱히 그러진 않았고요. 그냥 평범한 축에 속했어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저를 돌봐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삼촌한테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전 남편네가 잘 살았습니다. 전 남편네 집은 3대째 강남에서 살고 있었고 다들 못 풀려도 변호사일 정도로 집안 사람들 전부 직업이 좋았습니다. 전 남편 역시 자세히 말할 순 없었지만 전문직이었고요. 당연히 결혼 반대가 심했었지만 남편은 제가 머리가 좋으니 유전적으로 자식들에게 좋은 IQ를 물려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제가 IQ가 남들보다 좀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게다가 성격도 순한 편이니 시댁에서 결국 좋게 봐주어 결혼을 허락해 주시긴 했지만 돈도 뭣도 없는 여자라 그런지 살갑게 대해주진 않으셨네요. 제가 친정도 없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집을 해주셨네요. 그 집은 아버님 명의였고 다른 사람한테 전세 주려다가 그냥 저희 살라고 비워주신 거긴 하지만 아무튼 서울 한복판에서 무리 없이 살게 된 건 어쨌거나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신혼생활했고 저도 남부럽지 않게 행복했습니다. 물론 제가 친정이 없다고 시댁에서 저를 많이 무시했었고 그 때문에 이따금씩 부부싸움도 하긴 했지만 저도 뭔가 가스라이팅을 받아서인지 없는 집에서 이런 부잣집으로 이사 왔으면 이 정도 시련은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신호 둘이 저를 붙잡고 자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케 정도가 우리 같은 시댁 만나는 건 정말 감지덕지지. 남편은 돈 잘 벌어. 시댁은 부자라서 서울에 집도 해줘. 내가 올케라면 매일 우리 부모님 계시는 방향으로 절 올릴걸? 당연하지. 막말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참아야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개나 소나 다 피우는 바람인데 돈이라도 많아야 용서되지 않겠어? 바람도 피우고 돈도 없는 다른 집 남자들 좀 봐. 그러니까 집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동생은 전문직에 돈도 잘 벌잖아. 올케는 결혼하자마자 일 관둬서 수입도 하나 없는데 우리를 직장으로 생각하고 모시는 것도 현명하지.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시댁에서 저 일 관두라고 하도 성화여서 울며 겨자 먹기로 퇴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였지만 프리랜서 형식으로 가끔 일을 하긴 했었어요. 그걸 시댁에서는 너무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가정주부가 집 살림이나 열심히 하지 코딱지만한 돈 번다고 나댄다고요. 그런데 제가 돈을 안 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잘난 부잣집에 시집가서 왜 돈 없다는 소리를 했냐고요? 남편 연봉은 월 1억 이상이었는데 실수령은 600만 원 언저리였고 솔직히 아이돌 학비며 비싼 관리비며 생활비며 이것저것 제하면 딱히 여유롭지도 않았어요. 시댁에서 하도 영어 유치원 타령을 했기 때문에 한 달에 150만 원 가까이, 둘 합치면 300만 원이에요. 그렇게 애들 영유 보내고 또 학원 보내고 나면 수중에 몇백 안 남았었고요. 심지어 전 남편은 밖에서 사람 좋은 척하고 실제로는 허당인 인간이라 이 사람 저 사람 돈 빌려주고 뭐 하다 보면 정작 집으로 제때 월급 갖고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저축도 어렵고 제 옷 하나 사는 것도 빠듯했어요. 시댁은 여유가 있지만 저희한테 도리를 바라셨고 남들보다 돈이 많아서인지는 몰라도 바라는 케이스도 남들과 달라서 모름지기 용돈이란 것은 기본 100만 원 이상이어야 만족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남들은 부자 시댁 만나서 좋겠다고 부러워했지만 실상은 빚 좋은 개살구, 그게 바로 저였죠. 거기다 저는 시댁에서 제일 최하위 서열이었고 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외삼촌네는 당시 여전히 미국에 계셨고요. 그래서 명절에 시댁 친정 나눠서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었죠. 연휴 내내 시댁에서 일만 죽어라 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인데도 명절에는 사람도 안 쓰고 음식도 안 사 먹고 오로지 사람 갈아가며 음식 하더만요. 그런데 다들 고급 인력이니 제일 만만한 제가
10에서 15인분 음식을 쥘일 다 만들어야 했고요. 남편은 연휴 때도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기 바빠서 어느 순간부터 시댁은 아이들 챙겨 저만 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안 그랬죠. 남편이 저랑 사귀고 싶다고 몇 개월을 쫓아다녔었고, 결혼하고 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하겠다, 자기 재력 모르느냐 등의 감언이설로 저를 잔뜩 꼬셨었고, 실제로 결혼하고 한 반년 정도는 남편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 눈에 콩깍지가 벗겨진 건지 저한테 딱히 말조심도 안 하고 저를 만만히 보고 대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일 바쁘단 핑계로 밖으로 돌아다녔고요. 남편이랑 많이 싸우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이도 생겼고 남들 눈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혼은 차마 못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부가 냉전인 걸 시댁에서는 귀신같이 알고 때마다 저에게 찾아와 온갖 명품들을 선물해주며 저를 달래주셨어요. 참 이상하다 생각은 들었죠. 평소에는 그렇게 말도 막 하고 본인들 필요할 땐 노예처럼 저를 부려먹으면서 제가 부부싸움 하면서 사내 안 사내 하면 제 눈치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올케, 내 동생이 좀 부족하잖아. 똑똑한 올케가 좀 봐줘. 내 동생 올케 없으면 못 살아, 응? 그때 제가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아무튼 이 얘기는 뒤로 가서 더 할게요. 저도 살면 살수록 우울해지기만 하는 결혼 생활에 질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점점 아빠를 필요로 하는데 아빠란 작자는 사회생활 한다고 밖에 나돌아다니고 저는 시댁에 매여 을처럼 살고 있으니 속물처럼 그래 돈으로라도 보상받으면 그렇게까지 억울하지도 않겠어요. 시댁에서는 집 하나 해줄 뿐 그 어떤 금전적 지원을 더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애들한테는 물론 잘 해주셨고 나중에 큰애한테는 광주 땅을 줄 거다. 작은애한테는 성남에 있는 건물을 물려줄 거다 라고 하며 핏줄에 대한 애착은 보이셨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돈도 모아주신다면서 통장을 보여주시곤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시댁 명의 통장이었고요. 정말 놀랍도록 저한테 돈 한 푼 해주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따금 선물도 명품으로 사주긴 하셨지만 제가 혹시라도 환불할까봐 몇 달을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냥 제 수중에 여윳돈이 생길지도 몰라 전전긍긍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로 가끔 일해서 버는 비상금도 꼬치꼬치 캐물어가며 어디다 썼는지 남는 돈은 어느 통장에 넣었는지 도가 지나치게 관여하시더라고요. 부잣집은 원래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주변의 다른 여자들 보면 오히려 시댁으로부터 외제차 빵빵하게 지원받고 이따금 현금 선물도 1,000만 원씩 받고 그러던데 저희 시댁은 철저하게 저만 소외시키며 돈이 오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더 갖기를 원하셨고요. 저는 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시댁에서는 아들 하나 있는 거 손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시며 셋째부터는 지원 빵빵하게 해줄 테니 무조건 낳으라 하시더군요. 특히 제가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 느껴지면 더 가열차게 압박을 하시며 어서 셋째 가지래도 셋째만 낳아준다면 내가 네 앞으로 서울집 이름도 돌려주마 라는 달콤한 제안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찌저찌 하다 보니 셋째가 또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설마 돈이랑 아파트 때문에 셋째를 가질 리는 없죠. 남편이랑 투닥거리며 싸우긴 했어도 사이 좋을 땐 또 꽤 좋았기 때문에 부부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죽일 듯 싸우다가도 화해하고 나면 잠깐 더 애틋해지는 그런 거요. 셋째 생기면 안 될 환경도 아니고 오히려 환영받는 분위기인 터라 그닥 부담 없이 셋째를 낳게 된 겁니다. 시댁에서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셋째 낳으면 첫째, 둘째 교육비까지 싸그리 다 대준다는 약속도 지키셨고 애들 옷이나 장난감 같은 것도 전부 해주시더군요. 다만 역시나 제 편으로 현금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유치원에 입금하고 옷이나 장난감도 직접 사서 전달해주시는 등 철저히 저는 돈 한 푼 못 만지는 시스템으로 애들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제 앞으로 외제차도 한 대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명의는 역시나 시아버지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이가 없긴 했지만 어쨌든 셋째 낳은 이후로 살림이 핀 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연차가 늘어 월급도 더 많아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셋째가 2돌만 지나면 기관에 맡기고 저도 일을 시작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저더러 절대 일하지 말라고 난리더군요. 애가 셋이나 있는데 무슨 일이냐면서요. 나중에 애들 대학이랑 결혼 자금까지 싹 대줄 거니까 걱정 말고 저는 쉬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저런 이유 대가면서 다시 일 시작하고 싶고 내 삶을 찾고 싶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며 저희 집까지 찾아오시더군요. 그러더니 제 어깨를 팍 밀면서 네 삶을 찾아? 애를 셋이나 낳아놓고는 무슨 네 삶을 찾겠다는 거니? 잔말 말고 집에서 애나 키워. 너는 그러라고 내가 이 집에 시집오게 만든 거다. 행여 다른 생각했다가 너 혼날 줄 알아.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반발을 했죠. 그래도 씨알도 안 먹히더군요. 시댁에서는 어쨌거나 제가 일하는 걸 극구 반대했고 제가 취업 나가면 이혼시켜서 애들을 빼앗겠다는 둥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를 집에 가둬두려 하셨고 경력을 단절시키려고 안간 힘을 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연스레 남편이랑도 많이 싸우게 됐죠. 남편도 시댁 편이었거든요. 이래서 뭐해. 내가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일한다는 거야. 돈이 다가 아니라 나도 공부한 게 아까워.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면서 제대로 숨 좀 쉬어보고 싶고. 돈 많은 사모님이 배부른 소리 한다. 자꾸 돈돈거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무슨 현금이 있다고 그래. 당신이나 시댁이나 절대로 나한테 돈 한 푼 실물로 안 쥐어주려 하시는 거 내가 십수년 동안 몰랐을 것 같아? 돈 때문이었니? 그럼 우리 집에다 말해서 다달이 너 용돈 넣어주라고 해? 그럼 되겠어? 라고 결국 저를 속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기가 차면서도 알 수 없는 무력감에 눈물이 줄줄 나오더군요.